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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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노후를 정답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드릴 정다운 보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보험 보상과 출신 이윤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공사의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최영규입니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의 장석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연금보험입니다. 정다운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연금보험입니다. 먼저 연금이라는 특징에 대해서 어떤지 알아보셔야 될 텐데 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노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미리 일정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이런 특징적인 보험이고요.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금 구조의 각 층을 나뉘어 보면 1층은 국민연금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에서 이제 그 약속된 그 보험 제도 있고요. 2층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그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있고요. 3층은 은퇴 후에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 제도이고요.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3층 구조를 지니고는 있지만 사실상의 이제 우리 대국민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큰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제 이렇게 노후 산업이 잘 발달돼 있고 형성은 되어 있는 나라로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제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국민연금의 이제 자원이 또 고갈된다는 그런 소리도 계속 돌고 있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동일한 생각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는 이유를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느끼는 이 사회에 조성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하곤 하는데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말씀 주신 내용이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고령화와 또 국민연금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전문가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연금에 끼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존재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그런 상대적 이런 빈곤 위험률 자체가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로는 빠른 은퇴 시기로 인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일자리도 부족하고 빈곤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자체가 노후 이제 생활하는 연금 재원이랑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짧아지는 은퇴 시기로 인해서 이제 경제 활동 자체가 정체가 오면서 불안정한 노후 생활 자금이 형성되고 있기도 하고요. 노인 빈곤층이 이제 많아진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고령화 사회로 진입과 동시에 청년층의 개수가 많이 부족해졌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은퇴 시기는 빨라지면서 빈곤한 노인층이 늘어났고요. 거기다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부양해야 할 수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노후에 우리가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 측정이 될까요? 저도 이제 노후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가끔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월 평균 수령액을 따져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월 평균 220만 원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25년간 납입을 했을 때 노후에 연금으로 대략 한 57만 원 정도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를 보면 평균 120만 원의 값이 발생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은 평균 생활비이기 때문에 평균 값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살아가면서 최소로 필요한 금액을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 자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별도로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연금을 우리가 결국에 수령한다고 해도 노후 생활비로 쓰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좀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나 아니면 퇴직연금을 좀 더 준비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가 이제 2층과 3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퇴직금제도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었고요. 퇴직금제도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하게 되면 이제 회사가 망했을 때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개정된 퇴직연금제도는 노후 생활에 이제 그런 최소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된과 동시에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DB형, DC형, IRP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 확정급여형이고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나의 퇴직금을 대신해서 운영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근속 시에는 퇴직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손실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로자는 이제 그 퇴직금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또 존재합니다. 단점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뭐 해지나 중도 인출이 또 불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회사에 장기 근속을 하지 않거나 임금 인상률이 낮은 경우에는 적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이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있는데요. DB형, DC형, 그리고 IRP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먼저 DB형 확정급여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이어서 DC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DC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퇴직금을 내가 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자 본인이 운용을 하는 만큼 직접적인 지시가 가능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수익 자체도 근로자에게 귀속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일정 조건을 또 그리고 충족을 하면 이제 뭐 중도 인출이나 이런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단점으로는 내가 운용을 하는 만큼 손실 또한 본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관리를 해주는 만큼 번거로움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DB형과 DC형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DB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해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DC형은 개인이 운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는 점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DB형과 DC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IRP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IRP의 경우 요즘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을 하면서 발생하는 퇴직금을
나의 퇴직 급여의 한 계좌에 모아서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제도이고요.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를 하더라도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내가 정해놓은 IRP 계좌에 넣어두시는 게 장점이 되고요. DB형과 DC형 그리고 IRP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게끔 효율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IRP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요즘 MZ세대에서는 또 이직이 굉장히 잦은데요. 이런 분들께는 또 좋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금 구조 중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확인해 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또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개인연금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상품이고요. 세액공제는 소득 그 기준에 따라서 좀 상이할 수는 있지만 장점으로는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연말정산 시에는 세금으로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비교해보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최대 5.5%를 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또 없는 대신 연금수령 시에 비과세라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운용하시는 게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수치상 이렇게 효율적인 내용은 있지만서도 이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직장인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연금저축이 유리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노후 준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미래 가치와 현재 시점을 고려해 봤을 때 상황을 따져보고 필요한 방법을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금 제도부터 해서 국가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연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을 질문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오늘 연금보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이 연금을 꾸려가고 있으실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다운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프리랜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별도로 없고요. 이제 저희 같은 직군이나 퇴직금이 없는 직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본인이 스스로 퇴직금을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보험회사 연금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이제 고객님들께 자주 드리는 것들인데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가 이제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인 현재 시점에 이렇게 복리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해 놨고요. 또 보험의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게 복리거든요. 쌓인데 또 쌓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님께서는 벌써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신데요. 저도 요즘에 연금보험에 참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또 제 알고리즘에 걸려서 계속 이런 상품들이 뜨고 있는데 변액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최저 이율을 보증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연금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연금 출시하는 곳 굉장히 보험회사가 많죠. 이제 현재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액 연금보험 중에 아주 금리 높은 상품 하나가 출시됐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 8%를 보장하고 있고요. 정말 저도 이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수익률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 시점에 따라서 약속받은 이제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커서 또 이렇게 시대가 지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도 내려갈 수 있고 이제 상품이 단종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가입이 가능할 때 이런 좋은 상품 이제 준비해 주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번외적인 얘기지만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취하고 있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정세와도 영향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기준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는 있지만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입 가능한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여기서 첫 번째 칭찬보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이유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 사망률 1위일 만큼 무서운 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주위에 암 진단 한 분 받으셨다라는 내용 많이 들으셨죠? 그만큼 암 진단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라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암보험에 대한 치료비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암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된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암 진단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암의 종류에 따라서 진단금이 달라진다는 말씀 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동일하게 진단비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부위마다 보험료가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분리가 되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과 소액암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소액암과 유사암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유사암은 말 그대로 전이 발생 능력이 많이 낮고요. 비용 또한 소액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연기암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반면 이제 소액암 같은 경우는 유사암과 생식기암이 합쳐져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유사암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총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외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식기암이라고도 불리며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사암과 소외감을 제외한 이 나머지 범위를 일반암 범위라고 하는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약관 내용 정확하게 한번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남녀 암 발생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등이 위암이고요. 2등이 폐암, 3등이 대장암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등이 유방암, 2등이 갑상선암, 3등이 대장암인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여기서 특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남성의 경우에는 폐암, 위암, 대장암, 좀 일반암에 속하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유방암, 갑상선암,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소외감이나 아니면 유사암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발병되는 유형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본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 2, 3위가 다 일반암 범위에 속하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갑상선암, 유방암이 이제 소외감으로 유사암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요. 생명암 같은 경우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등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으로 유사암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3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암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상담받으시는 분께서 여성분이라고 하시면 일반암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유사암의 중요함과 혹시라도 생명보험사의 보험을 준비하셨을 때 유방암 같은 경우 소외감으로 분류된다는 점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는요, 이제 암 생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제 생존율은 41.2%에서 점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며 현재 6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검진의 활성화로 인해서 조기 발견 등 여러 가지 요인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치료 방법의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암은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단비는 사실 보장 대비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방법이 좀 좋아진 만큼 치료비 또한 부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료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혹시 아나운서님 치료가 어떤 치료가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우선 암 치료라고 하면은 암 수술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 전후로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한 치료 방법들은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치료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치료에는요, 총 3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외과적으로 수술, 이제 암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암제를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 치료
치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역 항암제인데요. 이제 비율로 봤을 때는 암 수술의 경우 6%이고요. 나머지 94%는 항암 방사선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암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은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은 확률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통계적으로 높은 확률을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과거의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모두 다 파괴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토라든지 체중 감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산정특례 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인데요. 말 그대로 암세포만을 타겟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표적이 확인된 환자들에게만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좀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다 보면 표적 인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내성들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비용 또한 고액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인데요. 암세포나 원인을 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아닌 인체의 면역 체계를 좀 자극해서 면역세포가 좀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면역 기능이 좀 올라감으로 인해서 정상세포를 공격함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아나운서님, 제가 간단하게 항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가장 어떤 치료가 좋은 것 같으세요? 지금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도 좀 많다고 하고 통증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1세대는 좀 제외를 해야 할 것 같고요. 2세대와 3세대 치료를 받고 싶기는 한데 이게 또 제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비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아직까지 2세대와 3세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한 번 치료받을 때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정도의 치료비가 나옵니다. 보통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6회 이상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진단비와 실비보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요? 라는 고객님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사실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암 진단비를 좀 받게 되면 보통 경제 활동이 좀 중단되었을 때 받는 경우도 많고요. 수술이나 1세대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 제도를 받기 때문에 조금 치료할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2세대와 3세대 같은 경우는 이 치료비를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존의 보험 자체에서는 항암 치료라든지 항암 방사선, 표적 항암, 면역 치료까지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주요 암 치료비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치료비는요, 저렴한 보험료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1년에 1억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이죠. 어떻게 보면 암보험의 실손 개념인 겁니다. 24년도 3월 이후에 발생되었다라고 하니 혹시 보험 점검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이 부분 꼭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암 통원 치료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통계 자료에 보시다시피 암 입원 환자는 7%, 이제 나머지가 암 통원 치료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암 입원비와 암 통원비는 암으로 인해서 좀 직접적인 치료를 통했을 경우에 나오는 담보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암 입원비와 통원비를 구성하실 때에는 암 통원비 위주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 환자의 90% 이상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에 좀 더 주의해서 이제 보험을 설계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암보험에 대해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 도와드리면 더 이상 암은 삶과 죽음을 고민할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암 치료 비용에 대해서 꼭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암 보험을 준비할 때에는 최소 1년 연봉까지는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아프지 말고 우리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유나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인 안보험까지 알아봤습니다. 안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두 번째 칭찬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칭찬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현규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자, 여러분, 과연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보험이라고 하면은 실비나 암 같은 보험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모든 보험이 전부 좋은 보험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아나운서님, 나쁜 보험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쁜 보험이라고 하면은 내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지급을 했는데 결국 내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좀 불필요한 보험들이 나쁜 보험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나쁜 보험도 좋은 보험도 따로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보험은 보험 가입자인 본인의 상황, 그리고 직업, 건강 상태를 토대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도 보험이란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대비하고자 준비하는 건데요. 이 사고라는 게 현재 건강 상태라든지 걱정되는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준비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보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확인을 해 본다면은 보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이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보험은 개인의 상황과 일단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야 하지만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을 엄격히 구분하기보다도 일단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절히 준비된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하게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모자라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이제 계속해서 지출이 나가는 이런 지출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세요. 우선 실비나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그 이외에도 생명보험과 같이 이제 가족을 위한 금융적 지원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의 선택은 이제 개개인적인 직업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무래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혼자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그리고 안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며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전문가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황에 따라 나에게 더 필요한 보험과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해도 되는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단비와 치료비, 과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암 진단, 뇌졸중 진단, 급성 심근경색 진단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죠? 중요하죠.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험은 준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나운서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었죠? 정확하게 예측된 미래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라고 말씀 주셨죠? 맞습니다. 일단은 사고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사고는 다치거나 아픈 것이 아닌 재정적인 사고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재정적인 사고는 어떤 상황에 발생할까요? 재정적인 사고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니라 좀 고액의 치료비가 나오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치료를 받을 때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최종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암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병원비가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아마 검사비 정도가 나오겠죠. 네. 그렇다면 암의 진단을 받고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실 진단받는 순간에는 검사비 정도로 이제 보험료 아니면 치료비가 나올 텐데 실제로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순간에는 암을 실질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닐까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진단비만 단단히 준비하신다고 해도 치료 자금이 없으시다면 그 진단비로 결국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때 만약에 본인이 치료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하면은 치료 자금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남는 진단금은 어떻게 될까요? 진단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치료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암을 치료받을 때는 이 치료비로 보험금을 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남은 진단금의 경우에는 치료받는 동안 우리가 또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좀 고정적인 지출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치료 자금이 준비되어 있으시다면은 진단금은 온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이 되는 건데요. 그렇듯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시거나 혹은 우선순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치료 자금을 조금 우선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진단금이 최고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무엇이 더 좋고 더 나쁘다가 아닌 나의 상황에 맞춰서 좀 더 효율적인 분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진단받고 나면은 영원히 소멸돼서 두 번은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 자금은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제 지급이 되는 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앞으로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분배를 하는 게 좋은 보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진단금이 아니라 치료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저희 국민건강보험이 굉장히 적용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비가 제가 병원에 갔을 땐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좀 치료 비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진 않은지,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일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일단 예를 들면 중입자 치료가 유명하죠. 그런데 요즘 암 환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치료예요. 예. 그런데 이 중입자 치료, 과연 실비와 건강보험에서 온전히 적용이 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네. 일단은 중입자 치료가 병원에서는 통원 치료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때문에 실비보험에서도 약 20에서 30만 원 정도만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입자 치료 한 번만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일단은 10회에서 12회 정도 치료를 하는데 병원마다 상이할 수는 있지만 약 5천에서 많게는 8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보험 혜택은 약 2에서 300만 원 정도인데 이미 내 부담금은 1,000단위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단금 몇 천만 원 혹은 1억, 과연 충분한 진단금일까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 어르신들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나는 진단금 뭐 몇 억 있어 하면서도 치료비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진단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 새로 생긴 신의료 기술의 비용과 횟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치료하려면은 진단금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료 자금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진단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보충하는 것이다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나는 치료 자금이 잘 준비되어 있나? 잘 준비되어 있겠지?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시고 나에게 맞는 보험을 꼭 찾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나운서님,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토대로
어떤 게 좋은 보험이고 그리고 어떤 게 나쁜 보험인지 이제는 조금 아실 것 같나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딱 나쁜 보험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좀 보험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보험 그리고 나쁜 보험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와 상담해서 나에게 맞는 보험을 꼭 찾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준비를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전문가 최영규였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칭찬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입니다.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많으시고 그리고 어떤 보험인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시더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보험, 내가 자동차가 없는데 그래도 뭐 자동차를 소유한 기분이라도 내고 싶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운전을 하신 분들은 비록 내가 자동차는 없지만 운전할 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일단 자동차 보험부터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책임보험에는 대인, 대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보험 용어들이 그냥 듣기에는 좀 어렵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거든요. 대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 대물, 물건,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 대인, 대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대인 1 그리고 대물로 나눠져 있는데 대인 1과 이 대물보험을 가입하는 게 책임보험이에요. 이 책임보험까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대인 1이랑 대물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인 1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정한 기준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을 사망하게 했거나 아니면 큰 후유장애를 남겼거나 이랬을 때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부상을 입었을 때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물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천만 원까지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책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책임보험 대인 1 그리고 대물 2천만 원까지만 가입하시면 과태료 안 내시고 그냥 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종합보험까지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한 10명 중에 9분 정도는 종합보험까지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 나머지 한 분을 우리가 이제 뭐 좋은 말로는 괴짜라고 부르긴 하는데 고집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네. 어차피 사고도 안 낼 거고 운전도 조심조심하니까 책임보험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하셨을 때 문제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진짜 만에 하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매번 이 자동차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절대 사고를 내지 않을 거야. 1분 1초 매번 이렇게 신경 쓰면서 운전하진 않잖아요. 네. 가다가 어느 순간 뭐 핸드폰을 잠깐 보기도 하고 뭐 잠깐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사고는 내가 뭐 내고 싶어서 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고 내려고 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신 분은 누구나 가해자가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집 피우시지 마시고 종합보험도 꼭 가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다가 만약에 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했을 경우에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억 5천만 원 그 대인 원에서는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치료비나 이런 장례 비용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이 사람이 사망을 함으로써 잃게 되는 경제적인 수익.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다른 분들 예로 들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저를 예로 들어서 제가 만약에 상대방의 그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지금 42살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65세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들을 계산한단 말이죠. 이걸 이제 상실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억 5천 플러스 그런 상실 수익까지 더하면 많아요. 제가 돈을 적게 버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손해비용을 배상을 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만 가입한다고 고집 피우시는 분들은 꼭 종합보험까지도 가입을 하셔야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종합보장에 대한 내용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종합보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대인 2예요. 대인 1에서는 1억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주고 있었지만 대인 2를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대인 1에서 보상이 안 되는 초과 금액들까지도 다 대인 2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1은 한도가 있지만 대인 2는 한도가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무제한 한도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이 대인 2까지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물 같은 경우에도 이 의무적으로는 2천만 원만 가입하면 되지만 뭐 내가 사고 냈을 때 차량 한 대만 뭐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다중 추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추돌 사고가 아니라도 어떤 가게에 이렇게 갑자기 또 추돌하는 사고도 네. 있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대물도 2천만 원이 아니라 최대 10억까지도 가능하거든요.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치로 가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우리가 그 보험료 1년에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할 때 이런 종합보험 대물 10억 대인 한도 최대치로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그냥 책임보험만 가입할 때보다 뭐 물론 금액이 조금 더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책임보험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종합보험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대에서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정말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큰 사고로 인한 내 경제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꼭 종합보험 대인 2 대물도 10억 한도로 가입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도 강조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 또 나를 보장받는 게 있어요. 보통은 다른 사람의 피해, 다른 사람의 재물의 피해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는 게 대인 1 대물이라고 보면 자기 신체 사고 보상 그리고 자동차 상해 보상 이런 특약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신체 사고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또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 신체 사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자동차 상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보장 범위 넓고 보장 잘 되고 보장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걸 선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신체 사고랑 자동차 상해 둘 중에 보장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많이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게 자동차 상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보험료 몇천 원 때문에 자기 신체 사고를 고르지 마시고 자동차 상해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내 차도 또 보장받아야죠. 네. 예, 다른 사람의 차도 보상을 받겠지만 내 차도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자차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자차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내 차에 대한 사고 그러니까 보상받는 이 특약이 또 자차입니다. 자차도 안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근데 안 넣고 사고 나면 100% 우회하는 게 이 특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차에 대한 부분도 꼭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다이렉트가 보험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네.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차를 가입을 했지만 단독 사고 보장이 빠져 있는 자차를 가입하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또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그 실수를 더 많이 하는데 진짜 몇백원 아끼려고 자차 손해 이 특약에
단독 사고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음. 단독 사고를 빼면 보통은 내 차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내가 나 혼자 사고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저 특히 이제 좀 덤벙대는 스타일이라 다른 차에 조심하는데 이제 혼자 갈 때는 좀 이렇게 막 빌고도 네.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단독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특약을 꼭 구성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책임보험만 가입하기보다는 종합보험, 그리고 이제 좀 넓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봤으니까요. 오늘 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자동차 보험을 좀 너무 길게 했나 봐요. 그죠? 운전자 보험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의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지만 저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전자 보험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중과실 사고나 아니면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 사고거나 아니면 그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인도 침범이라든지 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를 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가 대인 2를 가입하면 보상이 무제한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과실 사고나 중대 재해 사고는 그 피해 보상 말고도 또 형사 합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또한 사망했을 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꼭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운전자 보험 안에 들어가는 주요 특약 3가지가 있어요. 네.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특약이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형사 합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벌금이 있어요. 내가 중대사고로 사고를 냈을 때는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이 있는데, 이 벌금을 또 보험회사에서 대신 지급을 하는 이런 운전자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통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을 할 때 뭐 내가 법률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그 대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 네. 그럴 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보험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특약, 그러니까 3가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다음에 운전자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요게 이제 보험사마다 그 시기마다 우리 그 가입 금액이 좀 달라요.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최대치가 3천만 원일 거고,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2억 이렇게 가입 금액이 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이 가입 금액을 최대치로 높여서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운전자 보험은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입하실 필요 없고 10,000원 단위로 가입을 하시되, 이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그리고 자배법, 그리고 뭐 도로교통법, 이런 게 바뀔 때마다 좀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10,000원 단위로 운전하시는 동안은 이 트렌드에 맞게 바꿔 나간다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좀 가입 최신 트렌드로 가입하셨다가 바뀌면 또 가입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낮은 보험료로,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팁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 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MBN TV 혹은 보험 불만 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